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예체능 입시 금수저들만의 리그를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재방송 과정에서 한 주 전에 방송됐던 침묵하는 대한민국 내부 고발 그 후편이 잘못 나가는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 제기를 했고요. 또 똑같이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오고 있고, 국무총리실, 국방부,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원, 도지사 전부 아직 안 된대요. 뭐 아무 답도 없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대면 보고 자리가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화면 보신 대로 오늘은 불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이태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취재를 맡은 홍상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신문고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의견 샵 0024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불통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께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불통 또는 직접 느꼈던 불통의 경험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김 수석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 그 지역구 국회의원 이 지역 사무실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주민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원 제기라는 것이 사실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올 정도면은 이미 약간 악성으로 변한 그런 일들이어서 구청과 시청 뭐 이런 곳에 많은 그 민원 제기를 하고 직접 전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공무원을 대할 때 사실은 그런 그 불통의 어떤 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끼죠.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겪은 일이 있는데요. 우리 동네가 보면 이렇게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개선책을 민원을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 담당자가 없어요. 전화를 걸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부처로 이제 전화를 해보라고 그런다던가. 그게 또 걸면 또 다른 데로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뺑뺑뺑 도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이제 접수를 했는데 강간무소식인 거죠. 몇 달 동안 다시 전화를 해보면 또 다시 접수를 받고 그 접수만 계속 받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불통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정부 부처들과의 불통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2명의 민원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오진석 씨는 20년 차 견인 기사입니다. 사고 현장 차량부터 공장에서 바로 나온 신차 운송까지 견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런 오 씨가 더 이상 이대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였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였잖아요. 제가 세월호 사건을 보고 같이 또 슬퍼도 했고, 그러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또 안전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게 위험하니까 좀 규정을 바꿔달라, 또 조치를 좀 해달라.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차량을 운반하는 견인차도 크기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끌어 나를 때는 중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고리에 걸리기만 한다면 견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오 씨는 얼마 전 1톤이 채 되지 않는 승용차를 견인하다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견인차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밟았는데 견인을 하고 있으면 차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서 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밀려서 약 17m 경찰 조사로는. 오 씨는 우리에게 직접 견인차의 위험성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2톤짜리 승용차를 들어올리자 견인차의 앞 범퍼가 쑥 올라갑니다. 앞 타이어도 공중에 뜬 상태. 그래서 견인할 차량이 무거울수록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빨리 제동이 되지 않아 위험천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전국에 견인차가 2만 대가 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그 차들이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무기가 돼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순간에 흉기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씨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민원 창구에 이런 위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돌고 돌아 한 달 만에 오 씨에게 돌아온 대답,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위험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대책은 없는, 그냥 운전자만 조심히 운전하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경찰청 답변을 본 오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시 헬조선. 이거는 그런 답변을 저한테 보내는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조심히 운전하라 라는 답변이 될 수가 없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치자고 얘기한 사람한테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들어주지도 않아. 내가 국방부 2번이나 하고 시설단에 3번인가 갔을 거예요. 그래도 소용도 없어요. 소용도. 파주에 사는 부부는 20년 전 경기도 파주에 땅을 사고 3,000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퇴직 이후 두 부부가 나무를 가꿔 분재로 생계를 꾸려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2010년 갑자기 국방부에서 사격 훈련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토지 강제 수용 결정을 통보해왔습니다. 보상 금액의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가에 훨씬 못 미쳤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니 따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나무였습니다. 나무 3,000그루를 전부 옮겨 심어야 하는데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LH공사가 손실보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나무 한 그루에 9,605원. 나무 한 그루에 돈 9천 원 가지고 어떻게 옮깁니까? 못한 거지. 얼마나 이상도 그래야 옮기는데 포크레인 다 가지고 장비 다 가져와서 흙을 떠가지고 차에 실어다 옮겨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몇백 원도 들었는데 그걸 전혀 감안 않고 무조건. 할아버지가 사설업체에 견적을 내봤지만 LH가 제시한 금액의 2배 가까이 돈이 필요했고 이미 땅을 사느라 빚까지 진 상태. 그때부터 할아버지 부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민원을 받는 정부 부처라면 어디든 수십 차례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원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뭐 국무총리실부터 해서 국방부 때 또 청와대 비서실장님 또 각 국회의원 도지사님 전부 안 된다고 줬어요. 하지만 여러 부처를 돌고 돌아온 대답은 마치 모범 답안처럼 한결같았습니다. 그 기정에 의해서 그렇게 기급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억울해도 그대로 받아라. 나 그런 식으로 결론 내려버리더라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국방부에서 남성 2명이 병원에 입원한 남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빨리 나무를 옮겨 심지 않으면 자식들의 재산까지 압류할 것이고 민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의 제기를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각서 써달라. 그냥 뭐 시설단에 와가지고 나보고 민원 넣지 말라고 각서 써달라 그러는데 왜 나면 자유권까지 막으려고 하더라고. 결국 두 노인은 이 겨울에 땅을 파고 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응? 우리가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통이 돼서 협상을 하면 우리도 양보할 건 하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매상 공문으로 막 그런 억울한 소리만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 지금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소통을 구했지만 오히려 불통만 확인한 민원인들. 이제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막히지 않고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불통, 2번 알통, 3번 소통.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나누려는 사람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김수성님, 이럴 거면은 왜 민원 창구를 만들었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가장 그 표면적으로는 그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 예. 또는 뭐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들의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은 두 분의 그 민원인들의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 또는 어느 계급 어떤 상황 하에서는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조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든지 또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바꾸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법안을 바꾸는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경우에 늘 뭐가 따르냐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경우에 심지어 어떤 문제가 나중에 생기냐면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그러면 그 민원 제기를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라. 예. 그래서 법원이 우리가 그 정부가 잘못했다는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을 근거로 고쳐주마. 예.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그 법령 워낙 그 법령은 약간은 좀 모호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공무원들의 일테면은 그 결정권 이런 것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되고 행해지는데 그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저런 그 민원인들이 답답하고 이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상식의 눈으로 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저는 예.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홍 기자, 네. 지금 본 그 민원 창구 각 부처별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통합 운영이 됐나요? 네, 수석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민원 창구는 굉장히 많아요. 이 청와대를 포함해서 모두 44곳이나 있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과 똑같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 접수 건수를 보겠습니다. 2012년 120만 건에서 올해 194만 건까지 민원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처리 절차 어떤지 볼까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이 서신으로 민원 신청을 하면 이 담당자가 내용에 따라서 담당 부처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처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답변을 통보하는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민원이 해결이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해결 건수를 문의한 결과 관련 통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원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태광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은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는 해결책은 각 부처에 전달하는 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신문고가 그냥 알리는 그런 북소리 정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 수석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는 해결책이 없다는 뜻이고요. 결국 내가 해결을 해주고 싶지만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민원 해결이 아니죠. 그러면 민원을 아예 받지를 말든지, 뭐 제가 볼 때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 결정권을 그 공무원에게 주고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되 그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서 전체의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들, 그 공무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연대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민원 문제는 계속 이렇게 뺑뺑이를 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코 민원 해결이 아니죠. 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사실 국민들은 연일 충격적인 불통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의 민원 처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국민들과의 국정 소통은 어땠을까요? (2014년 10월 29일) 국회 본청 앞. 세월호 유가족들의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로 들어가는 동안 유가족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나올 때도 대통령은 끝끝내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맡겨주세요. 대통령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맡겨주세요. 자식을 허망하게 잃은 이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대통령이 듣지 않은 건 세월호 유가족의 절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제 생존자 39명만이 남아있는 위안부 할머니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 합의가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합의지. 합의 그렇게 하는 합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정부에서 우리는 모른다. 가라. 피해자 있는데 가라. 그래야 원칙이 돌이고 옳지. 일로서 돈 받아먹고 우리 할머니들 다 팔아먹은 걸로. 그리고 또 다른 불통이 불러온 분노.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 사회 발전을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 속에서 강행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가 최종 결정되기까지 성주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역시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다시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처장관 18명은 물론 정무수석마저 지난 임기 동안 대통령을 만나 대면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독대 아니게?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네. 진짜예요? 예, 저는 전화 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은 없는 거죠. 그럼 뭐하러 정무수석을 하셨어요?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던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긴밀히 접촉해야 했던 국무위원과의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대면 보고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대면 보고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정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면 보고만 받은 대통령.
과연 국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장관 또 수석 비서관 이런 보좌관들과 충분한 대화를 갖는 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이고요. 그래 해야 그 의사결정 과정이나 신속 대응하는 데 있어서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거든요. 국민의 동참이나 지지가 없는 외교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더 힘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2만 개로 시작했던 촛불은 광화문을 채워나갔고 청와대 100m 앞까지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다가섰습니다.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은 불통의 상징인 차벽을 꽃벽으로 바꿔놓고 대통령과의 마지막 소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외침은 외면한 채 자신만의 생각과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받드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네, 두 분 앞서 화면 보셨습니다마는 가장 지난 4년의 박 대통령 기간 중에 가장 불통으로 느꼈던 사례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난 이 화면에서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이번에 사실은 이 탄핵 국면 최순실 사건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국민과 대화라기보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게 4번입니다. 예. 5번입니다. 예. 1년에 한 번 정도인데요. 그나마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늘 해야 되는 일들이 기자회견입니다. 가령 이번에 이제 거의 8년 임기를 끝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160회 가까이 했고요. 연 20회 가까운 횟수입니다. 연 20회라면 한 달에 2번 가까이 하는 거죠. 조지 부시 대통령도 160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2번 이상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인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기자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손을 들고 대통령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생각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심각한 것이, 물론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또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강요들하고도 아무런 그런 대면 보고를 받지도 않고 소통이 안 됐다는 것, 이건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사실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불통이라는 벽에 갇혀가지고 국정을 수행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게 드러나듯이 결국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데,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그럼 강요들은 뭘 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1년 동안 독대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뭔가 이상한 기미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항의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관련된 제가 볼 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거든요, 지금. 전순 장관 같은 경우는 독대를 한 적 없다 아주 당당하게 마치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연대 책임은 본인들도 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기들끼리만 빠져나가겠다고 이렇게 대부분 덤탱이를 세우고 지금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정부 체제가 유지되었다는 것. 그러면 과연 국민들은 뭘 믿고 이제 정부의 어떤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굉장한 어떤 후무주의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세금 낸 것이 아깝다. 내가 왜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되느냐. 이런 굉장한 어떤 그런 상실감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책임들이 실질적으로 강요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돼서 이분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자정 능력이라든가 또는 그런 안전의식이라든가 또 그와 관련된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이 과연 제대로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죠. 교수님 지금 말씀은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셨던 강요들도 연대 책임이 있다. 미리부터 조짐이 있었고 그렇죠.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사례로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사건이 오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대통령은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외교관리실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위치하고 있는 관저에 전화를 해서 그 곁에 있는 비서에게 지금 이 큰 사고가 났으니 대통령께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집무실로 나오든지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큰 사고가 났으면 집무실로 갈 일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상황실로 가야 됩니다. 네. 상황실에 가면 모든 통신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장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실시간으로 현장 지휘를 대통령이 할 수가 있죠. 청와대 위관리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위관리실장이라는 사람이 두 군데로 보고서를 그 서류로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은 이거는 조선조 시대도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교수님 말씀대로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대통령을 이 보좌하는 참모진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 청와대 내의 근무 문화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그 비서에게 대통령이 지금 거기 계시나 대통령을 빨리 나오시라고 해라 라는 말을 건넬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공동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동안을 지금 그 비는 바람에 온 나라가 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지금 이 청와대의 근무 시스템을 볼 것 같으면은 평일날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소통 문제 이전에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 청와대에 있는 수석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석님, 혹시 외국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백악관에서 소통 잘 되는 거야,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백악관이나 뭐 영국 다우닝가나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죠. 제가 뭐 거기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그 관찰할 기회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러니까 영화로 사실보다 더 사실같이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미국 대학관의 경우는 한 층에 모든 이 사무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죠. 그 대통령이 화장실 들어가고 그 바깥에 가다가 사실 참모들하고 그냥 부딪히면서 늘상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바로 옆방에 들어가서 커피잔 들고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국정에 대해서 소통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청와대의 구조 이외에 세계 모든 나라의 그 대통령 또는 수상의 관저들은 그저 그냥 옆방에서 바로 이 방문 열고 나가면 바로 그 다음 방일 정도로 가깝게 있고 물리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그 앞서 보신 화면에서 보면은 그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대면 보고가 필요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면 보고하고 서면 보고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작은 단위에서도 사실 대면 보고를 하는 것과 서면 보고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서면 보고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걸러져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그런 현실의 어떤 문제의 어떤 긴박감들이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특히 세월호와 같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해상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면 보고로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사실은. 네. 충격이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대면 보고를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을 진행하는 데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그걸 요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통령이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내가 서면 보고 받겠다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상황을 빨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네. 대통령 스스로가 대면 보고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었고 불러 올려야 되는 것이었던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지금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럼 그게 왜 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 간에 좀 이견이 있을 때 대통령이 두 부처의 장관을 불러다가 대면을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토론의 문제인데요. 아까 그 송민순 전 장관의 이 발언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떤 결정이 하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수많은 토론과 협의 그리고 변경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 문서로 해서 우리 부서는 이런 것을 원한다, 우리 부서의 생각은 뭐라고 한다라고 해서 문서로 보고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든지 또는 부서 간의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대로 장관 둘이 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변형되고 고쳐지고 해서 하나의 완성된 정책으로 완결이 되고 그게 국무회의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그런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정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고 그저 그냥 서면으로 보고해라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서면 보고로는 사실은 정책이 결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 이런 박 대통령의 소통 방식 지지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지난 4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국정수행평가를 분석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지지도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인데요. 42%로 시작을 했는데 2014년 2년 차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는데요. 올 4분기 지지율은 4%, 역대 대통령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부터 부정적인 평가가 늘기 시작하더니 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올해 10월 말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 미흡이었습니다. 이 눈여겨볼 점은 4년 내내 불통이라는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집권 첫 해부터 국정수행의 문제점으로 꼽혀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대통령과 국민과의 불통으로 인한 분노, 이 허탈감으로 사로잡힌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막히지 않고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불통, 2번 알통, 3번 소통.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4%의 지지율. 소통과 통합을 표방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된 배경에는 불통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고집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수석께서 보시기에는 과연 박 대통령이 그런 소통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못한 걸까요? 두 가지가 전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가령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친박이라는 정치 실세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친박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당시 박근혜 대표와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화에 대한 어떤 공포증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대화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상대방의 생각과 이제 뒤섞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인해서 이제 자기를 뭔가를 이제 살찌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대화라는 게 사실은 자기 생각의 일관된 어떤 생각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이 말이 섞이다 보면은 사실은 말 자체가 생명력을 가져서
어디론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바로 그런 점에서 자기 소신에서 어디론가 단 한 발이라도 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 있을 때도 그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다 소화해서 자신의 얘기로 말하든가,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국회나 아니면은 강요회, 그러니까 그 서면복을 받아서 그걸 다 검토한 다음에 자기의 언어로 뭔가를 지시하든가, 이런 형식이지. 그러니까 일방통행, 각각의 일방통행이지 대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대화 기피증 같은 것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그 밑바닥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학자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박 대통령님이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하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 정신분석인데요. 이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러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원칙과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어떤 굉장히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면서 또 이렇게 이 특별한 어떤 그런 사생활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대통령의 사생활을 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사생활이라는 것이 공적인 어떤 임무나 공적인 어떤 그 업무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공사의 구분이 사실 명쾌하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초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뭐 미국의 사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 경우에 뭐 햄버거 가게에서 일반인들과 뭐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이럽니다만은, 우리 대통령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스스럼 없는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공식적인 행사만 주로 공개가 되고, 그런 걸 볼 때 이게 뭐 문화의 차이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런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이런 데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에 대한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심이냐, 그냥 쇼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데, 저는 쇼라도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고요. 또 당연히 대통령일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복스라는 어떻게 보면 그때 막 만들어진 아직 이름도 없는 이른바 이제 듣보잡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터넷 매체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도 했어요. 그러니까 코미디언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그리고 뭐 베트남 방문했을 때 흐름한 식당에 가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문제를 떠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간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지도자에게 나쁠 이유는 전혀 없죠. 국정 수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원활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새해는 참 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김수석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새해 그 소통의 문제는 사실 우리 그 국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국민 얘기를 성의를 가지고 열려 있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살아남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각각의 그 자기 영역에서 그 소화하고 그런 것들을 그 풀어내는 그런 힘들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기의 또 누가 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이겠죠. 근데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9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이 소통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박자 늦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한국이 스마트 보급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죠? 10대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들이 발을 맞추려고 그러면 국민들보다 1.5배는 빨리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 자기들끼리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소통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민들과도 소통을 하려고 하는 국민의 자리로 내려와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게 정치인의 덕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정치인들 중에서 소통 잘하는 정치인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지금 저 소통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게 금방 안 떠오르는 걸 일단 봐서 양복부터 좀 벗으셔야 돼요. 양복부터 벗고 자유롭게 그렇죠. 캐주얼한 복장으로 그러니까 돌아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국민 속에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 한국 정치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한데 늘 회의하는 모습 그리고 뭐 늘 거기서 마이크 가지고 한마디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의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곁에 있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어딘가에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치인들도 그런 면에서는 그 자기 변신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언론의 책임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는 힘은 서로 간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사회, 2017년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막히지 않고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3번 소통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정답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건가 합니다. 이제 아주 놀랍지도 않고 돈이나 받아먹고 이제 나라냐 지네나 똑바로 하고 국민 뉴스냐? 난 다시는 안 믿어. 정의 같은 소리야.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긴 있어? (2016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해는 붉은 달개 해라고 합니다. 어둠을 뚫고 새벽을 알리는 달개 힘찬 기운처럼 희망찬 한 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새해에는 어머니 아버지께 꼭 고생했다, 잘했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싶어요. 시아야, 내년에는 한글을 깨쳐서 아빠랑 대화 좀 하자. 사랑하는 아내 은희야, 내년에는 나랑 대화 좀 더 많이 해서 더 행복한 가정 이루자.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서 또 소통도 잘해서 좀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좀 깊이 좀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